내가 6살 때입니다. 나는 정글에서 일어난 일들을 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동물을 삼키려 하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반년 동안 잠을 자는데 그 사이에 뱃속의 동물이 소화된다. 나는 그것을 읽고 정글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색연필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래 그림이 나의 제1호 그림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이거 무섭죠?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니?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닙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니까요. 나의 제2호 그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밖을 그리든 안을 그리든 뱀 그리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지리와 역사, 수학과 국어를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후 절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도 두 번째 그림도 이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이런 것, 저것은 저런 것이라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죠.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직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날아다녔습니다. 지리 공부는 확실히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어디를 날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지리 공부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굉장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딘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몸에 늘 지니고 있는 제1호 그림을 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아는 사람인지 어떤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이건 모자군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의 이야기도 정글의 이야기도 별의 이야기도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군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년 전에 나의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서 고장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비행기의 고장은 기관 하나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어려운 수리를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겨우 일주일간의 먹을 물이 남아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조그마한 통나무 하나에 의지하며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해가 뜰 무렵 나는 이상한 목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너무나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하게 생긴 작은 사내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내가 사내 아이를 그린 것 중 가장 잘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나의 그림은 사내 아이의 실물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에 의해서 화가가 되려던 나의 꿈을 버린 후로, 그러니까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의 그림을 그린 후로는 그림이라고는 전혀 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의 앞에 서 있는 사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무려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내 아이는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도 아니고 피로에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것 같지도 않고 목말라 하는 것 같지도 않았으며 무서워서 떨고 있는 듯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보아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는 겨우 입을 열어 사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내 아이는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는 듯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그냥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그것에 따르게 되나 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더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느끼면서 양의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지리와 역사, 수학과 국어밖에 공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내 아이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 소질도 없고 하고 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므로 내가 전에 그렸던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보았습니다. 보아뱀의 바깥쪽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내 아이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보아뱀에게 먹힌 코끼리 그림은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게다가 코끼리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조그만 양이 좋아. 그러니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내 아이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양은 병이 들었잖아. 곧 죽을 것 같아. 다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습니다. 사내 아이는 너그럽게 봐주는 것처럼 상냥하게 방긋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휴, 이건 보통 양이 아니야. 뿔이 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또 다시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양도 앞의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사내 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장난 비행기 기관을 빨리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내던지듯 사내 아이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속에 있어. 잔뜩 퉁명스럽게 말했는데 그림을 본 사내 아이의 얼굴은 점차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거야. 난 이런 양을 가지고 싶었어. 그런데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뭘 얼마만큼 먹든 왜 그런 걸 걱정하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려준 양은 아주 작은 양이니까. 사내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어?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하여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가 묻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말들을 통해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는 처음에 나의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건 뭐지? 이 이상하게 생긴 물건은 뭐야?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는 거야. 바로 내 비행기지. 나는 우쭐해하며 내가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어린 왕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 하고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야, 정말 재밌는데? 이 커다란 물건을 타고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매우 즐거운 듯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웃음에 나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장난스러운 말투였으니까요. 나는 어린 왕자가 나의 불행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그 순간 나는 어린 왕자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비행기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타고 온 걸 보면 아주 멀리서 온 것은 아니겠네?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소중한 보물을 대하듯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른 별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나는 무척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했습니다. 예, 너는 어디에서 왔니?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잠자코 생각에 잠겨 있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있으니 밤이 되면 그 상자가 양의 집이 되겠는데. 그렇고 말고 네가 착한 아이라면 끈도 그려줄게. 낮에는 그 끈으로 양을 메어 놓으렴. 그리고 말도 그려주지. 나의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기분이 몹시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양을 메어두라고?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어디론가 가버릴 텐데 길을 잃게 될 거야. 어린 왕자는 또다시 까르르 웃었습니다.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아무데로나. 곧장 앞으로. 가축들은 가출을 잘하니까 말이야.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자기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어린 왕자는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침울해졌습니다. 곧장 앞으로 가봤자 그리 멀리 가지도 못해. 이렇게 해서 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의 별이 고작해야 집 한 채 정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구라든가 목성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금성처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큰 별 외에도 몇백 개, 몇천 개의 작은 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어떤 별들은 만원경으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천문학자는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소옥성 325호와 같은 식입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옥성 B612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옥성 B612호. 그 별은 터키의 어떤 천문학자가 1909년에 만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세계 천문학 회의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에 대하여 당당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천문학자는 터키의 전통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훌륭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귀담아 들으려고 하니까요. 다행히 소옥성 B612호의 별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터키의 어떤 독재자가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훌륭한 양복을 입고 그 별에 대한 증명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 천문학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B612호라고 번호까지 끄집어내는 것은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매우 좋아하니까요. 새로 생긴 친구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때? 라든가 그 친구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나비를 채집하니? 하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몇 살이니? 라든가 형제는 몇 명이니? 몸무게는 얼마쯤 되지?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하는 식의 질문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살고 있는 분홍색 벽돌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해본들 어른들의 머리에는 그런 집이 얼핏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괴상한 비명소리를 내며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이렇게 감탄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사용해야만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왕자와 그의 작은 별에 대해 어린 왕자는 정말 멋있는 친구였어요. 빙그레 웃으며 양을 갖고 싶다고 말했죠.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아마도 어깨를 으쓱하며 어린아이 취급을 하겠지만 어린 왕자가 살다가 온 별은 소옥성 B612호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알겠다는 얼굴을 하고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이란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을 아주 너그럽게 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물 그 자체,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번호 따위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옛날에 한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님은 자기보다 아주 조금 더 큰 별을 집으로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어린이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더욱더 진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누구든 이 책을 엎드리거나 누워서 아무렇게나 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참 슬픕니다. 나의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린 지도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어린 왕자에 대한 일을 지금 여기에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니까요. 게다가 친구를 잊고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숫자밖에 모르는 어른과 똑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습니다. 6살 때의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을 그렸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린 일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어린 왕자를 꼭 닮게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과연 잘 그려질지 어떨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그림은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지 않은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키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그림에서는 너무 크고 또 어느 그림에서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옷 색깔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어 찾듯 그럭저럭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결국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부디 이해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친구인 어린 왕자는 내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어린 왕자는 나를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게는 상자 속의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건성으로 어린 왕자에게 대답을 한 거죠. 어쩌면 나도 어른들을 닮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게 틀림이 없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날 때의 일, 그리고 별에서 떠나 여행한 일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무심결에 하는 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3일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밥 나무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양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갑자기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아,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야. 교회당처럼 큰 나무야. 아마 내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간다고 해도 한 그루의 바오밥 나무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걸? 어린 왕자는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코끼리 부대라는 말이 우스웠던 것입니다. 코끼리들을 데려간다면 포개놓아야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어린 왕자는 매우 어른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무였다고. 그건 그래. 그런데 어째서 작은 바오밥 나무를 양에게 먹이고 싶은 거지? 아이 참,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야? 하고 어린 왕자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한참 머리를 짜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의 별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풀의 씨와 나쁜 풀의 씨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다가 어느 때 문득 그 씨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씨는 길게 기지개를 켭니다. 예쁘고 귀여운 줄기를 햇빛 쪽으로 향하고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랍니다. 그것이 홍당무나 장미꽃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됩니다. 그러나 나쁜 풀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였습니다. 그 별의 땅 속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 투성이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대면 나중에 아무리 애를 써도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금세 별을 덮어버리고 마침내 그 뿌리가 별의 구멍을 뚫게 됩니다. 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가 무성해지면 별은 산산조각나 마침내 부서져 버립니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내게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하면 돼. 아침에는 몸단장을 한 뒤에는 정성 들여 별을 다듬어 주어야 해. 바오밥 나무가 조그마할 때에는 장미꽃 나무와 똑같아서 함부로 뽑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라고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돼. 정말 성가신 일이지만 뭐 별로 힘들진 않아.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자꾸 재촉하듯 내게 바오밥 나무 그림을 하나 훌륭하게 그려보지 않겠느냐고 권했습니다. 그 그림을 잘 그려두면 언젠간 아저씨 나라 어린이들이 별나라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야. 하기 싫을 때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만 바오밥 나무를 제거하는 일은 무척 중요해. 만일 그대로 내버려두면 틀림없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고 말 거야. 나는 게으름뱅이가 한 사람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작으니까 하면서 바오밥 나무를 세 그루나 그냥 내버려 두었지 뭐야.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별을 그렸습니다. 나는 뽐내며 목소리 높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 나무인지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또 작은 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겪어야 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만은 평소와 달리 이렇게 외치려 합니다. 이봐요. 모두들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나는 이 그림을 매우 고생해서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책의 그림들 중에서 이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 훌륭하고 어째서 다른 그림은 훌륭하지 않은 거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그림도 잘 그려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있는 힘을 다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의 쓸쓸하고 단순한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는 오랫동안 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만난 지 4일째 되던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게 좋아. 해가 지는 것을 보러 가지 않을래? 하지만 기다려야 하잖아. 기다리다니 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어린 왕자는 몹시 놀라운 얼굴을 하더니 곧 자기가 한 말이 우습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우리 별에 있는 줄 알았어.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낮 12시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질 무렵입니다. 단숨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미국과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만 당겨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답니다.
언젠간 나는 해가 지는 것을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덧붙여 말했습니다. 마음이 슬퍼질 때에는 해가 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져. 하루에 44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니 그때는 매우 슬펐던 모양이구나. 이 물음에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